오늘 출제된 프랑스 대학 입시 바칼로레아의 철학 문제입니다. 나는 나를 속일 수 있는가? 빈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묵직한 질문 하나가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책 나의 언어로 살아간다는 것을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서원이라는 심리학자인 작가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재미난 분이에요. 라디오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그 전에도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 책 속에 나왔던 문장이 여러 개잖아요.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친 문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는 나를 속일 수 없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나와 함께 가는 내가 있었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보는 내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도도한 서재 조수빈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책은 나의 언어로 살아간다는 것. 관계, 마음, 나를 만나는 어느 심리학자 인생 수업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문장을 읽는데 제가 까먹고 있었던 20대 초반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믿으실 수 없겠지만 제가 대학생 미인대 출신이랍니다. 예, 그때 거기 나갔을 때 재미난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번개처럼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대회장에서 한 여성 기업인께서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그 여대생들이 모여서 후보들이 모여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라는 질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따로 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역시 지난 그 2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분의 말씀처럼 늘 그렇게 완벽하게 또렷하게 떳떳하게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요, 큰 삶의 유혹이나 타성에 젖는 그런 매너리즘이 찾아올 때마다 이상하게도 제가 사실 그분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22살 때 들었던 그 한마디가 떠올라서 가슴이 뜨끔해지고 정신을 차리곤 했었어요. 아무도 안 봐도 결국 나를 보는 나가 있고 지켜보고 말면 그만인데 그거를 저처럼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작가님처럼 글로 표현하면 바로 글쓰기가 될 겁니다. 저는 매일 마이크 앞에서 말을 직업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제가 부쩍 느끼는 삶의 진실이 있어요. 왜 우리가 같은 말도요, 아침의 언어와 밤의 언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의 흐름과 다르지 않다. 라는 사실입니다. 좀 어렵죠. 젊었을 때는 세상 일의 겉모습만 바라보기가 십상이고 바로바로 나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속이 터지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좀 젊을 때는 저도 예민하고 날선 감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욱하기도 하고. 그런데 속 깊은 곳에서 말하는 진짜 나의 언어와 나이가 들수록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 20, 30대를 보면은 저보다 더 현명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변화였습니다. 좀 남을 상처 주는 말이 있더라도 좀 참을 줄 알게 되고 바로바로 하고 싶은 말도 좀 누르려고 애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관계와 마음 그리고 진짜 나를 만나는 어느 심리학자 인생 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언어로 살아간다는 것. 저도요, 왜 이렇게 늙었죠? 아까 20대 미인대 얘기했는데, 제가 4년 뒤면 50이에요. 그렇게 보여?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유독 제가 50자가 붙은 그런 글귀들 책에 유난히 눈길이 머뭅니다. 최근에 그 제가 한번 소개도 해드렸던 50에 읽는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대학교 학생들에게 읽게 했는데요. 나이가 든다는 거는 결국 세상의 어떤 소음에서 벗어나 나에게 가장 또렷한 떳떳한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50대면 좀 먼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읽어보니까 재밌더라, 생각할 부분이 많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분도 전작이 50이 붙은 책이었거든요.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 제가 쭉 방송 생활을 하면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생겼어요. 나이가 드니까. 우리는 흔히 남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 전에 나 스스로에게 먼저 떳떳하고 나를 기만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어른들이 너무 많아서 젊은 세대에게 많은 상처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말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 이서원 작가님은 글을 쓰는 분이니까 글을 얘기하는데 본질은 이상하게 정확히 저랑 통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찌찌뽕했습니다. 남이 읽기 좋은 글, 남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기만하지 않는 말,
글 이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책의 고백에 저는 개인적으로 깊이 매료될 수밖에 없었고요. 요즘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말을 떠들어대잖아요. 그래도 듣기 좋은 말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들을 만한 말이 별로 없는데 이 책도 그런 저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 화면 속에 저를 보시면 어떠세요? 혹시 질투가 나거나 주눅 들거나 이런 분이 있으세요? 근데 저도 남의 어떤 SNS 속 모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남들의 화려하게 편집된 그 일순간의 일상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걸 훔쳐보다 보면은 정작 내 마음의 세계는 황무지처럼 방치된다는 느낌 저는 받는데 어떠세요? SNS 보다가 잠 못 이루잖아요. 남들이 짜놓은 가짜 대본은 잠시 접어두고 나를 속이지 않은 진짜 나의 언어는 무엇인가 떠나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의 도도한 서재 이야기를 노곤하게 조금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한참을 즐겁게 떠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득 그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으시죠? 예, 그리고 왠지 헛헛한 그런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분명히 저도 그래요.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유쾌한 대화를 나눴는데 이상하게 침대에 누우면 다시 SNS만 뒤적거리고 말로 다 하기 힘든 좀 쓸쓸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미혼일 때는 결혼하면 그런 게 많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누군가 살아도 외로움이라는 건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인 것 같아요. 이분이 심리학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걸 심리학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짚어주시더라고요. 요즘처럼 SNS가 발달하고 세상이 급격하게 바뀔 때 사람을 만나고 와도 마음이 헛헛한 이유는 뭐냐?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얘기는 쏙 빼놓고 우리 뭐 해요? 세상사 이야기, 남의 뒷담화, 아니면 욕, 누구 흉, 아니면 남들은 그렇다더라. 남들의 화려한 소식만 소비를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기운을 차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남의 세계를 서성이느라고 진짜 나의 세계를 잊어버린 셈이죠. 글쓰기의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남 이야기를 하지만 글을 쓸 때는 어때요? 글을 쓸 때까지 남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기하죠? 글을 쓸 때는 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면 비로소 남의 세계에서 나와서 나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글쓰기는 황무지 같은 나의 마음을 옥토로 개간하는 일이고 동시에 잡초를 뽑아내고 가지런하게 화초를 가꾸는 일입니다. 글쓰기로 내 마음이 정리되고 다듬어지면 좀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해를 높이고 싶어지는 것이죠. 나의 언어와 가장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글쓰기라고 추천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로 이제 일기보다는 유튜브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제 생각을 마음껏 펼쳐보는데요. 그때는 누구도 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써보거든요. 물론 남들 앞에 내세울 때는 한 번 더 손질을 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분은 일기도 쓰시고 편지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셨겠죠. 이 작가분은요, 몇 가지 루틴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이를 위해서 일상의 루틴을 좀 이렇게 지켜봐라. 지켜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글을 쓰려고 노력했다. 아침에는 하루를 잘 출발하자는 바람을 글로 썼다면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운으로 오늘을 돌아보며 글로 썼다.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저랑 인터뷰도 해주셨던 배우 차인표님, 소설가로도 변신하셨잖아요. 이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밤새 엉켜있던 머릿속 생각들을 글로 적어내려가면서 하루를 정돈하는 것인데, 문득 우리가 감사일기도 좋지만 미래 일기를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인표 씨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좀 떠올려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미래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박한 생각인 게 실제로 인간의 뇌에는요, 말을 하거나 글을 써요. 그럼 그 순간 그게 진짜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 결과로도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울 보고 웃으면 뇌가 같이 웃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 차인표님이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글쓰기 어떤 본보기를 이야기할 때 많이 예로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신영복 선생인데요. 옥중에서 아버지랑 나눴던 편지가 여기서 예로 나와요. 그 특유의 문장력과 좀 아버지와 나누었던 이야기가 좀 곱씹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현복 선생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남겼던 글 중에서 이런 부분만은 캐치해서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이라는 게 좀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랑은 조금, 뭔가 핀트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중이 칭송하는 겉모습에 무조건 휩쓸리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 그 한계, 그러니까 좋은 면이 있으면 약간 한계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역사적인 평가에 따라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독서에서 얻는 매력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거는 신영복 선생 하면은 사실 뭐 이념적인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나눈 편지 속의 대화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한 것은 남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아버지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아마 인용을 하셨겠죠. 이 구절은 작가의 마음도 참 깊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신영복 선생의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오랜 세월 남 이야기를 하는데 익숙해요. 남이 아니라면 자식 이야기. 남으로부터 자기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또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남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익숙하고요. 내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깊은 교감이 오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럼요. 이제 남 이야기는 그만하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뭐가 좋을까요? 글쓰기만큼 좋은 도구가 없다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속담에 댓글 달기라는 저자의 꿀팁이 참 재밌었는데요. 속담이라는 게 오랜 세월 농축된 지혜가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댓글을 달아보면서 남의 지혜를 내 속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할머니가 많이 하셨던 그 말 중에서 복은 쌍으로 안 오고 화는 홀로 안 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살아보니 기쁜 일은 잠시 왔다가 이내 가버렸고 나쁜 일은 어느 날 느닷없이 왔다가 오래도록 머물렀다. 뿐만 아니라 항상 한 가지 나쁜 일이 생기면 연달아 또 다른 걱정거리나 나쁜 일이 겹쳐서 생기곤 했다. 이 속담을 보며 안도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 살거나 사람은 다 같은 경험을 하는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복이 올 땐 만끽하고 화가 여러 개 올 땐 이게 인생이구나 받아들이며 담담하게 맞이해야 한다. 사실 제가 책 리뷰를 쓸 때 미리 좀 원고를 써보거든요. 그때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제가 댓글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희한하게 책을 그냥 읽는 느낌이 안 들고 저자하고 깊이 대화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훗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작가와 나눴던 그 댓글들, 그 메모를 열면 또 그때는 현재의 나, 그리고 그 책을 읽을 때 과거의 내가 대화하는 기분도 듭니다. 저자는 오늘도 자신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궁금해 보는 거예요. 그런 하루를 보내신대요. 과연 지금 우리 빈둥님들의 대화, 생각 속에는 나의 이야기가 몇 %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오늘 밤에는 남의 세계를 서칭하는, 서성이는 일을 잠시 멈추시고 온전히 나만의 주체적인 문장으로 나의 세계를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잡초를 뽑아냈어요. 그리고 진짜 나의 세계로 건너오는 일은 단순히 보기 좋은 문장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아닙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돌발 사태,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몰려오는 정체 모를 공포심이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유일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분은 글을 직업으로 하신 것 같고 저는 말을 직업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 저에게도 남들의 시선이나 세상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시기가 참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하나 예를 들어드린다면은 나 마음 아파. 제가 시사 프로그램 강적들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도 보람 있게 했었어요.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스튜디오 속에서 매주 긴장을 하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사실상 여러분은 저를 하루 동안 보셨지만 일주일을 온전히 그 프로그램 생각과 준비로 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사라는 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백하면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순간에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을 잘 안 해. 그때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이제 한 1년 넘었나요? 이 책의 123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에서 돌발 사태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참 묘하게도 그때 제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강적들 하차라는 돌발 사태 덕분에 저에게는 좀 시간이 생겼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도도한 서재, 우리 진호 PD랑 같이 기획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책도 내게 됐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학교의 특임 교수 기회가 와서 강단에 서서 학생들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피를 말리던 뉴스를 제가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덜 보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세상에서 도망친 비겁한 느낌도 들지만 편안한 마음도 듭니다. 지혜의 눈으로 어떤 사태의 이면을 바라보니까 그 돌발 사태가 제 삶이 저에게 건넨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의 갑작스러운 공백이 주는 불안을 다스리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치열하게 버텨야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이제 좀 살만해. 이제 좀 안정기다 싶으니까 갑자기 막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정신력으로 그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긴장이 풀리고 살만해지니까 오히려 그 틈을 타서 공포가 책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악으로 깡으로 버티거든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때는 그게 모두 해결됐을 때. 그때 갑자기 허무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인 이서원 작가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그토록 타인과 연결되려고 하고 또 혼자 남겨졌을 때 공포를 느낄까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여러분이 한 줄도 빼놓지 않고 직접 책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을 하려는 심리는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감정은 혼자 버려진 느낌이다.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은 혼자일 때 무의식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그래서 길을 쓰고 혼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싶어 한다. 제가 뭔가 내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좌절이 밀려왔을 때 이 세상에서 나의 쓸모는 무엇인가라는 걸 고민한 적이 있는데 매일 고민하죠. 예, 그게 이런 심리에서 비롯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힘들었던 감정이 정확히 이 구절과 같았거든요. 아마 빈도님들도 책에서 이 구절을 발견하시면 굉장히 위로가 되실 겁니다. 세상에 나만 떨어진 느낌, 그리고 무의식적인 공포의 느낌, 죽음의 공포.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몸으로 올 때가 있는 거죠. 그 막연하고 거대한 공포 속에서 저를 구원해 준 건 뭐였을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감정 라벨링. 예. 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걸 affect labelling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우리가 마음이 요동칠 때 그저 두렵다고 막 피하고 뭉뚱그리지 마시고요. 이분의 방법대로라면 노트를 펼쳐서 내 속에 올라오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름표를 붙여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안정해주는 낯선 당혹감이구나. 혹은 이건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구나. 이렇게 한번 내 감정에 대해서 그냥 느끼지만 말고 이름표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긴장이나 혹은 내면의 불안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완화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는데 이분은 affect labelling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저랑 찌찌뽕 통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흥미로운 일이죠. 저랑 만난 적이 없는 이 작가님도 제가 실천해왔던 감정 라벨링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은 감정 일기의 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감정일기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책상에 앉으면 아침 감정이 무엇인지 쓰고 그 감정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을 한 페이지 정도 글로 쓰는 것이다. 제목은 아침에 생기는 감정, 내용은 감정과 관련된 마음이다. 그리고 잠이 들기 전 한 번 더 나의 감정을 감정일기로 기록한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내 감정을 말갛게 들여다보는 그런 글을 쓴다. 감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올라오는 것이라고 말해주곤 한다.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감정이다. 복잡하게 설명하고 고급스러운 단어를 쓴다 해도 결국 속에서 올라온다는 간단한 이 정의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을까? 그렇다. 그건 바로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생각이 내려오고 속에서 감정이 올라온다고 말한다. 우리는요, 보통 일기를 쓸 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사건을 먼저 서술을 하죠. 그 다음에 감정을 나중에 쓰죠. 하지만 저같이 말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글쓰기의 고수들은 반대로 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든든함, 시원함, 이런 오늘 하루 내 속에서 올랐던 감정을 먼저 이름을 붙여줘요. 그 다음에 그걸 제목 삼아서 있었던 일을 서술하는 겁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말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감정의 실체를 먼저 명확하게 규정을 한 다음에 말을 꺼내면 더 쉬워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말에 좀 집중하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이. 근데 글 쓰는 분들이 말하는 사람보다 한 단계 더 고수의 레벨이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말하기처럼 허공으로 쉽게 새어나가지 않죠, 글은. 또 나를 지켜보는 나 자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죠. 온전하게 후련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의 표현대로라면은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고 한 말을 가만히 살펴 더 좋은 표현을 찾다 보면 말은 더 많아지고 마음은 질서정연하게 화평해지는 순간이 온다. 뒤에 앉은 글이 내 말의 격을 높이고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작은 기적을 만든다. 뒷자리에 앉아 노를 젓는 사람처럼 내 삶의 뒤를 따라가는 글이 나를 살리고 더 품격 있는 삶으로 이끌어준다. 글쓰기의 커다란 매력이 여기에 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마음을 내고 말을 한 뒤에 글을 쓰고 있다.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노를 젓는 글이래요. 앞서 나가는 내 말의 격을 높인대요. 와, 내 삶을 살려내서 마침내 더 품격 있는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이 고백. 어떠세요? 남이 읽기 좋으라고 쓰는 숙제가 아니죠. 나 스스로 나를 기만하지 않는 말과 글이 많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좀 마음속에 질서정연한 평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먼저 집을 가지런하게 한다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결국 남이 지켜보지 않는 순간에 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정돈하는 훈련은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결국 내 앞에 타인을 살리는 언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지금은 방송 스피치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처음 교수로 강단에 서기 위해서 준비할 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 스스로 미숙하게 느껴져서 좀 밤잠을 설치기도 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분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스승님을 만난 느낌이었는데요. 아마 저처럼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서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슴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들한테 뭔가는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지난 학기와 같은 수준으로 강의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으로 학생들을 만나세요. 수업은 당신이 아는 것을 학생들에게 넣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손에 있는 것을 끌어내 주세요. 이분도 대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2학기 수업을 준비하면서 1학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나 했더니 이 구절을 읽고 크게 반성했습니다. 수업은 내가 아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학생들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가능성을 끌어내주는 시간이라는 것. 이게 꼭 학생들한테만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속생각을 묶어주고 정리해주고 더 예쁘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어른이고 스승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저도 가슴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가는요, 이거 읽다 보면 약간 눈물샘이 솟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글, 이런 것들이 가진 본질적인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아내, 그러니까 아이들의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아들에게 매일매일 밥상을 차리는 아빠가 나오거든요. 근데 밥은 좀 초라하지만, 밥상은 초라하지만, 여기 항상 짧은 글을 남겼던 한 아버지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몸을 먹여 살리는 것이 밥이라면 마음을 먹여 살리는 것은 말이다.
글은 그 말을 손으로 옮긴 것이다. 이 부분에 있는데 저 울었잖아요. 엄마의 따뜻한 밥상을 잃은 아들에게 밥으로는 그만큼 해주지 못했지만 글로 마음을 전했던 아버지. 제가 예전에 퀴즈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어떤 출연자분이 나오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마 아내랑 헤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빈자리가 있을 딸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쓰는 그런 다정한 아버지가 출연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또 재미있는 취미를 갖고 있어서 저한테 도장을 하나 선물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인감 도장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딸한테 편지를 쓰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한 10년 전에 뵀던 것 같은데 그 온기가 갑자기 떠오르고 이 책의 문장으로 겹치면서 새삼 제가 잠깐 까먹고 있었던 기억에 행복해졌습니다. 이분도요, 아들에게 무려 200통 가까운 100통 넘는 편지를 쓰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가 나에게 아들이 아빠와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비결 하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글쓰기라고 대답할 것이다. 거창한 문학이 필요한 게 아니죠. 부모님의 편지처럼 마음을 먹여 살리는 말을 손으로 옮겨 적는 것. 그것이 치유를 넘어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치료와 치유도 좀 차이 있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약을 먹고 증상을 없애는 것이 치료라면, 겉으로 나가는 증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치료라면, 나의 언어로 마음의 밥상을 차리고 영혼을 먹여 살리는 것이 온전한 치유의 영역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또 개념이 하나 있는데, 노티싱이라는 개념을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이 책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나와요. 일상을 리추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즉, 기념일 노트라는 그 개념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이분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념일을 만들어 본대요. 그러니까 오늘 짜장면 먹은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도 기념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나의 일상이 수많은 기쁜 일과 의미 있는 일들로 반짝이기 시작했대요. 또 스쳐 지나간 이웃의 다정한 눈인사 받은 날. 이런 안개꽃 같은 일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주목해 보는 거.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노티싱. 그것들을 내 손으로 기록을 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비로소 반짝이는 기적이 됩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했는데 말로만 옮기고 글로 옮기는 건 좀 부족했거든요. 앞으로 작가님, 저도 한번 제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글쓰기에는 필사라는 훌륭한 훈련법이 있습니다. 작가님도요, 소설가 최인호 선생님의 글이 너무 좋아서 이걸 필사하셨대요. 그러면서 문장의 호흡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저도 생각났던 개념이 저도 누군가의 말을,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면 뭐 쉐도잉이라고 하죠. 많이 따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하면서 이 사람의 발성, 호흡, 숨쉬기 이런 거를 아주 복사하듯이 내 몸에 새기는 게 아나운서들의 훈련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필사는 더하죠. 눈과 손으로 명문장을 꾹꾹 눌러 쓰는 필사. 귀와 입으로 문장을 따라하는 쉐도잉. 와, 이 직업이 다른데 이분하고 저는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의 좋은 호흡을 빌려와서 연습하지만 결국 목적지는 같죠. 가수가 아무리 노래 잘하는 다른 가수의 노래를 흉내내어 불러도요, 어느 순간 저자의 목소리와 음색이 담긴 자기 노래를 하게 되는 것처럼 글도 따라하다 보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 나의 글이 뿜어져서 뽑혀져서 나오게 된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결국에는 말이든 글이든 타인의 문장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시간들을 지나면 어느 순간 가장 나다운 목소리와 음색이 담긴 나의 언어가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제 마음대로 한번 바꿔본다면 저는 글쓰기 예찬 콜론 나만의 언어로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말, 글, 또 그것은 타인의 세계를 서성이면서 방황하던 내가 드디어 나만의 세계로 건너와서 단단하게 정착하게 만드는 가장 튼튼한 닻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세상의 소음과 남들의 가짜 대본 때문에 마음이 헛헛하고 불안하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밤 오직 나만을 지켜보는 나 자신을 위해서 펜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가장 정성껏 들어주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 진짜 당신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도도한 서재 조수빈이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마다 글을 쓴다. 왜 기분이 나쁜지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쓴다. 기분 나쁜 일은 인생을 살기 위해 지금 필요한 덕목을 하나씩 알려주는 인생 메신저다.
사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우기 시작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 각자 이번 생에서 배운 것을 책으로 쓰면 모두 다른 색깔의 알록달록한 책 한 권이 될 것이다. 살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면 기분 좋은 일과 기분 나쁜 일이다. 흥미로운 건 기분 좋은 일은 그냥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나지만 기분 나쁜 일은 그냥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왜 기분이 나쁜지, 어떻게 이 나쁜 기분을 풀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아마 즐거움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여하튼 기분 나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지겨운 숙제다. 나는 글쓰기로 숙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지 몇 해가 되었다. 기분이 나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글로 쓰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왜 기분이 나쁜지 뿐만 아니라 이 일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쓰기로 했다. 돌아보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 일은 항상 나에게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지금 필요한 덕목을 하나씩 알려주는 인생 메신저였다. 그래서 나의 인생 메신저가 기분 나쁜 일을 통해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배움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건 그 때문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복귀하고 기분 나빴던 일을 떠올린다. 그리고 배움 일기에 이 일로 무엇을 배웠는지를 썼다. 2024년 1월 24일. 잘해줘도 싫어할 수 있다. 오늘 상담이 고돼 몸이 힘든 것을 무릅쓰고 밤에 속초 상담소 선생님 5분에게 줌으로 상담 기법에 대해 재능 기부를 했다. 지난번 소장님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들은 정작 빨리 마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는 선한 일도 받을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리어 폐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해달라고 할 때 해줘야 고마움이 된다. 2024년 2월 18일. 푹 고꾸라지다. 오늘 하루 부부 상담을 5차례 하고 나니 몸이 견디지를 못하고 집에 오자마자 눈물이 났다. 소파에 푹 고꾸라져 2시간을 죽은 듯이 잤다.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마음이 우울했다. 언제까지나 내 몸이 20대가 아니라 50대인데 나는 자꾸 착각한다. 오늘 심한 피로를 통해서 나는 하루 상담은 하루 3사례가 내 몸에 적절하다는 걸 배웠다. 2025년 2월 8일. 미리 알아봐야지. 12시 고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50분 뒤에 온다는 전광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1시에 인천에서 강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피가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다. 다행히 택시를 타고 거금 3만 원에 강의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했다. 한적한 도로에 마침 지나가던 택시가 있어 망정이지 그마저 없었다면 영락없이 강의 펑크가 났을 것이다. 아찔했다. 나는 강의와 강의 사이 동선을 미리미리 봐두고 자세히 알아두어야겠다는 걸 이번 일로 배웠다. 기분 나쁜 일을 맞이한 후에 넓고 깊어지는 시선. 이렇게 배움 일기를 써나가자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기분 나쁜 일이 은근히 기다려지는 이상한 현상이 그것이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야 배울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기다니 신기한 일이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의 문제들이 내 인생에서 출제되는 기분을 느낀다. 간단히 배울 수 있는 문제는 10번대의 쉬운 문제이고 골똘히 생각해야 배울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문제는 최종 50번 문제 가운데 40번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투덜거리고 욕을 하던 습관이 배움 일기를 쓰고부터는 무릎을 탁 치거나 앞니말을 손으로 가볍게 탁 치면 또 무얼 배우려고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혼잣말을 하는 습관으로 바뀌었다. 금방 배움이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속으로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은데? 이건 좀 오래 생각해봐야겠는데? 싶어 도전의식이 생기곤 한다. 퀴즈를 푸는 마음으로 일상에 생기는 기분 나쁜 일을 처리하는 습관이 생기게 된 건 모두 배움 일기를 쓴 덕분이다. 글쓰기 덕분에 나는 기분 나쁜 일을 우울이나 더 깊은 속상함으로 가져가는 대신 삶을 보는 시선을 넓게 하고 문제의 본질을 깊게 바라보는 성숙함으로 가져가는 특혜를 맛보고 있다. 오늘도 나는 기분 나쁜 일을 은근히 기다린다. 그 일에 할 말도 언제나처럼 같다.
또 무엇을 배우라고 이런 일이 생긴 거야?